자, 함께 상상해 보시죠. 갓 마흔을 넘긴 남자가 호텔방에 앉아 있습니다. 좁은 방이었겠죠. 침대가 있고, 테이블이 있고, 의자가 한 개 있고, 옷장이 있고, 그게 전부였습니다. 그 옷장마저도 거의 비어 있었겠죠. 왜냐하면 언제 급하게 떠나게 될지 모르니까 짐 대부분은 여행용 트렁크에 그대로 담겨 있었습니다. 그런 방에서 라비크는 5년 동안 혼자 앉아 있었습니다. 무려 5년 동안 그 썰렁한 호텔방에 혼자 앉아 있었다는 거죠. 답답했겠죠. 몹시 답답했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가을에 아주 잘 어울리는 소설 한 편을 준비했습니다. 트렌치 코트를 입고 중절모를 쓰고 비 내리는 파리의 밤거리를 걸어보고 싶다고 생각했던 분들에게는 유난히 반가운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소개할 작품은 1946년도에 발표된 독일 작가인 에리히 마리아 레마르크의 개선문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소설보다는 영화로 더 유명한 서부전선 이상없다와 함께 레마르크의 대표작 중 하나입니다. 그리고 이 개선문은 우리나라 독자들이 특히 좋아하는 소설 중 하나인데, 그 이유는 제가 생각하기에는 아마도 레마르크 특유의 겉바 속촉의 분위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들어보셨죠? 겉바 속촉. 자, 겉은 바삭하고 속은 촉촉하다고 보는 이유는 그의 작품들이 대부분 세계사의 불행한 지점들을 아주 담담하고 냉정한 시선으로 관통하고 있는데 반해서 그 안에 채워지는 이야기들은 기쁨이나 슬픔 혹은 사랑 같은 인간 본연의 감정을 위주로 하기 때문입니다. 결국 레마르크의 소설을 읽다 보면 비정한 세상을 살아가는 인간들의 따뜻한 이야기에 감동하게 되는 것인데, 예를 들어 1928년에 발표된 서부전선 이상없다는 시인이 되기를 꿈꿨던 한 소년이 1차 대전에 끌려가서 친구들을 하나씩 잃어가다가 결국 자신도 죽게 되는 이야기를 다루고 있는데, 그 작품이 발표되었을 당시 전 유럽에서 무려 300만 권 이상이 팔렸다고 합니다. 그것은 괴테의 젊은 베르테르의 슬픔의 열풍과 비교되는 이야기입니다. 실제로 전혀 밀리지 않을 정도였다고 하고요. 그만큼 이성과 감성의 영역을 다 잡은 레마르크의 수준을 알 수 있는 대목인 것이죠. 자, 참고로 서부전선 이상없다는 나치가 독일 정권을 잡은 이후 괴벨스에 의해서 전부 불태워졌습니다. 그리고 저 유명한 말 하나가 있습니다. 어떤 말이냐면, 한 명의 죽음은 비극이지만 100만 명의 죽음은 통계다. 이런 말 역시 레마르크가 한 말이고요. 개인적으로는 이 말 속에 레마르크의 작품 전체가 다 들어있는 것 같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서부전선 이상없다가 1차 대전을 배경으로 했다면 이 작품 개선문은 2차 세계대전이 발발하기 직전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자면 2차 대전이 발발한 시기가 1939년 9월인데 이 작품의 배경은 1938년 11월부터 1939년 9월까지입니다. 2차 세계대전이 발발하기 직전에 1년 동안의 이야기를 다루고 있는 거죠. 주인공의 이름은 라비크입니다. 이 라비크는 40대 초반의 독일인이고 독일에서는 대형 병원의 외과 부장으로 일했습니다. 아주 실력 있는 외과 의사였는데 어느 날 나치에게 쫓기던 사람들을 숨겨주었다가 나치의 비밀 경찰인 게슈타포에게 체포되어서 모진 고문을 받게 됩니다. 하지만 라비크는 자신이 숨겨준 사람들에 관해서 한마디도 털어놓지 않았습니다. 라비크가 입을 열지 않자 게슈타포는 이번에는 라비크의 여자친구를 이용했습니다. 여자친구의 이름은 시빌이었는데 라비크 앞에 그녀를 세워놓고 협박한 거죠. 이 여자가 어떻게 될지 알지? 이런 분위기였습니다. 결국 그 일이 있은 후 여자친구는 사흘 만에 자살했고 라비크는 독일 탈출을 결심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지점에서 또 한 가지 주목할 것은 당시 라비크를 고문했던 비밀 경찰의 이름이 하케라는 것입니다. 하케.
여러분 아시겠지만 나치를 상징하는 그 문양 있잖아요. 갈고리 십자가. 그 갈고리 십자가를 독일어로 하켄크로이츠라고 합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아마도 작가는 이것을 염두에 두고 그 비밀경찰의 이름을 짓지 않았나 싶습니다. 나치를 상징하는 인물, 그러니까 하케라는 이름을 들으면 하켄크로이츠가 떠올리게 그런 식으로 장명을 한 게 아닌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라비크가 탈출 장소로 선택한 곳은 프랑스의 파리였습니다. 그는 도망자였고 여권이나 신분을 증명할 서류가 없었기 때문에 불법 체류자로 들키지 않고 살 수 있는 거의 유일한 도시가 파리였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름 라비크 또한 당연히 가명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이곳에서 프랑스 의사들이 어려워하는 난이도 높은 수술이 있을 때 대리로 수술을 하며 살아가게 됩니다. 물론 프랑스 의사들은 그가 불법 체류자라는 것을 이용해서 헐값을 지불했지만 라비크 입장에서는 사실 별 불만은 없었습니다. 숨어서 지내는데 큰 돈이 필요한 것도 아니었고, 그리고 그의 입장에서도 수술이 필요했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도망자로서 모든 것이 불확실한 상황에서 수술만큼은 유일하게 확실한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라비크 입장에서도 한 가지만은 확실한 것을 붙잡고 싶었겠죠. 그래서 라비크에게는 그 수술이 확실한 것이었던 겁니다. 불법 체류자로 살아가는 것에는 당연히 많은 제약이 있었겠죠. 신분증이 없었기 때문에 돈이 있어도 아파트를 사거나 빌릴 수 없어서 계속해서 호텔 생활을 해야 했고, 무엇보다 튀는 행동은 절대 금물이었습니다. 여행을 가는 것도 위험했고, 거리에서 우연히 위급한 환자를 만나도 모른 척 해야 했습니다. 자신을 드러내는 모든 행동은 해서는 안 되는 거였는데, 그런 행동들 중에서도 가장 위험한 것은 사랑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사랑에 빠지면 물불을 가리지 않게 되기 때문이죠. 자, 함께 상상해 보시죠. 갓 40을 넘긴 남자가 호텔방에 앉아 있습니다. 좁은 방이었겠죠. 침대가 있고 테이블이 있고 의자가 한 개 있고 옷장이 있고 그게 전부였습니다. 그 옷장마저도 거의 비어 있었겠죠. 왜냐하면 언제 급하게 떠나게 될지 모르니까 짐 대부분은 여행용 트렁크에 그대로 담겨 있었습니다. 그런 방에서 라비크는 5년 동안 혼자 앉아 있었습니다. 무려 5년 동안 그 썰렁한 호텔방에 혼자 앉아 있었다는 거죠. 답답했겠죠. 몹시 답답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낮에는 함부로 돌아다닐 수 없었겠죠. 그래서 그나마 불심 검문이 없는 밤 시간을 이용해서 산책을 하곤 했습니다. 자, 때는 1938년 11월 어느 날 새벽입니다. 거리를 걷고 있던 주인공은 비틀거리는 여자 한 명과 마주치게 되는데요. 그녀는 매춘부나 아니면 하룻밤 잠자리를 원하는 쪽은 아닌 것 같았고, 그보다는 왠지 절망에 빠져서 자살이라도 할 것 같은 분위기였습니다. 의사 입장에서는 모른 척 지나갈 수는 없는 상황이었죠. 그래서 라비크는 그녀를 달래서 집으로 돌려보내기 위해 일단 술집으로 들어가서 칼바도스 2잔을 주문합니다. 이 책을 읽은 사람들 머릿속에는 한동안 칼바도스라는 단어가 맴돌게 되는데요. 참고로 칼바도스는 포도가 자라지 않는 프랑스 지역에서 포도 대신 사과로 만든 술을 칼바도스라고 합니다. 어쨌든 그러다가 결국 주인공은 그녀가 혼자서 밤거리를 헤매었던 이유를 알게 됩니다. 그녀는 이탈리아인이었는데 남자와 함께 파리에 왔지만 평소 폐병을 앓고 있던 남자가 호텔 침대에서 죽어버렸던 것이죠. 그래서 당황한 상태에서 무작정 밤거리를 걸었던 것이고, 그때 우연히 라비크를 만나게 된 것입니다. 의사인 주인공 입장에서는 좋던 싫던 개입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 벌어진 거죠. 그래서 여자와 함께 호텔로 가서 아는 의사를 불러서 상황을 마무리하고 여자에게 새로운 호텔을 잡아주고 배우 지망생이었던 여자를 위해서 나이트클럽에서 노래할 수 있는 자리까지 주선해주게 됩니다. 자, 여기까지 주인공은 그 여자와 얽히는 걸 몹시 경계합니다. 뭔가를 예감했겠죠. 지금까지 몇 년 동안 파리에서 숨어 지내는 동안 그는 3번이나 적발당해서 추방당했었고,
그때마다 몇 달 후에 다른 이름으로 다시 돌아와야 했습니다. 그때마다 위험한 상황들을 겪어야 했고 당연히 가능하면 그런 경험을 반복하고 싶지 않았던 거죠. 하지만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감정이란 건 그렇게 마음대로 통제할 수 있는 게 아니겠죠. 이 여자의 이름은 조앙 마두였습니다. 라비크는 그녀를 자주 새에 비유하는데 그것은 자신이 평범한 돌멩이처럼 딱딱한 껍질 속에 몸을 숨기고 될수록 다른 사람들의 눈에 띄지 않으려 했다면 조앙은 마치 새처럼 자유롭게 마음 내키는 대로 이곳저곳을 날아다니는 존재였기 때문입니다. 라비크 입장에서는 그녀의 이런 모습이 혐오스러우면서도 한편으론 도저히 거부할 수 없는 매력이었겠죠. 자신에게 결핍된 것, 그리고 무의식 속에서 자신이 가장 갈구하는 것이 바로 자유분방한 삶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조앙은 라비크가 지금까지 5년 동안 억누르고 살았던 그 모든 것을 가지고 있는 여자였기 때문에 라비크 입장에서는 빠지지 않을 수가 없었던 거죠. 이제 사랑에 빠지기 시작한 라비크는 하지 말아야 할 행동을 하기 시작합니다. 먼저 조앙과 함께 프랑스 남부로 여행을 떠날 계획을 세우고요. 그리고 여비를 마련하기 위해서 자신에게 대리 수술을 의뢰하는 의사 중에서 탐욕스러운 사람 한 명을 협박해서 평소보다 훨씬 더 많은 돈을 받아내기도 합니다. 이 모든 게 사실은 하지 말아야 할 행동이었지만 조앙을 만난 이후 그동안 억눌렸던 모든 욕망이 다 튀어나와 버렸으니까 어쩔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여행지에서 조앙이 보인 모습은 라비크가 원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조앙은 마치 새장에서 풀려난 새처럼 자유롭게 이 남자에게서 저 남자에게로 날아다녔던 것이죠. 결국 여행은 그렇게 끝이 났습니다. 이제는 정말 그녀를 멀리하고 본래의 생활로 돌아가야 했지만 그게 또 그렇게 쉽게 되는 것은 아니죠. 결국 사건이 벌어지고 맙니다. 길을 걷던 중에 우연히 목격한 사고 현장에서 부상당한 사람을 돕다가 경찰에 체포된 것이죠. 그리고 그 일로 인해 그는 프랑스에서 4번째 추방을 당하게 됩니다. 자, 석 달 만에 라비크는 다시 파리로 돌아왔습니다. 라비크가 국경에서 불안한 나날을 보내는 동안 라비크에게는 조앙 생각을 하는 것이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파리를 비운 석 달 사이에 조앙은 어떤 남자 배우하고 살림을 차렸습니다. 라비크는 당연히 황당했겠죠. 하지만 그에 대해서 조앙의 태도는 당당했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그에게 화를 내기까지 합니다. 너는 아무 말도 없이 사라져버렸잖아. 언제 돌아올지 아니면 아예 돌아오지 않을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내가 언제까지나 너만을 기다리고 있어야 해 라고 오히려 화를 내는 거였죠. 그러면서도 조앙은 하지만 내가 가장 사랑하는 사람은 당신이야 라고 얘기합니다. 심지어 이런 얘기를 하기도 하죠. 왜 동시에 두 사람을 사랑하면 안 되냐고 말이죠. 네, 조앙은 자신의 태도에 대해서 아주 당당하고 오히려 라비크의 잘못을 탓하는 정도인 거죠. 사실 이것은 어쩔 수 없는 일이죠. 왜냐하면 라비크는 처음부터 그녀가 그런 스타일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고요. 심지어 그녀의 그런 점 때문에 사랑에 빠졌기 때문에 처음부터 이것은 예견된 상황이었습니다. 그래도 아무리 그렇다 해도 라비크 입장에서는 이 정도 상황까지 받아들일 수는 없었습니다. 하룻밤은 다른 남자, 하룻밤은 다른 남자, 이런 여자와 계속해서 사랑을 할 수는 없었으니까요. 그래서 결국 이제는 정말 그녀와 헤어져야 할 때라고 느낍니다. 그러다가 한 번은 한밤중에 조앙의 다급한 전화를 받고 수술 도구를 챙겨서 들고 달려간 적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거짓말이었고요. 라비크는 다시는 그녀에게 속지 않겠다고 결심합니다. 자, 이제 소설은 결말로 향하고 있습니다. 지난 5년 동안 밤마다 라비크를 괴롭힌 것은 죽은 옛 여자친구 시빌의 얼굴이었습니다. 아무것도 모르고 있다가 자신 때문에 고통받고 자살해버린 여자친구의 얼굴이 한순간도 떠나지 않았던 것이죠. 가능하면 복수를 하고 싶었습니다. 그것도 총이나 칼 같은 간단한 방식이 아니라 훨씬 더 복잡하고 집요한 방식으로 복수를 하고 싶었습니다. 그러던 중에 라비크는 파리에서 우연히 하케를 발견하게 됩니다. 당시 독일은 조용히 전쟁을 준비하고 있었고 그래서 스파이들을 보내서 프랑스의 상황을 염탐하고 있었는데
하케도 그중 한 명으로 정기적으로 파리를 방문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다행히도 그는 라비크의 얼굴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이건 중요한 거니까 라비크의 복수에 대해 조금 자세하게 얘기해 보겠습니다. 우연히 율락업소에서 하케를 만난 라비크는 더 좋은 곳이 있다는 말로 그를 꿰어서 빌린 차에 태운 후에 파리 외곽으로 향합니다. 하케는 잔뜩 취한 상태였지만 비밀경찰 특유의 촉으로 점차 정신을 차려가는 중이었고 라비크는 서둘러야 했습니다. 차는 어느 한적한 교차로에서 우회전을 했고 우회전을 하자마자 라비크는 급가속을 해서 속도를 한껏 올렸다가 갑자기 급브레이크를 밟았습니다. 하케는 차 앞유리에 부딪히며 기절했고 라비크는 미리 준비한 스패너로 하케의 뒷목을 가격한 후 차에서 내려서 하케가 앉은 조수석 문을 열고 쓰러지는 그를 다시 한번 가격합니다. 그리고 그를 트렁크로 옮겨 실은 후에 상황을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 혀를 내밀 때까지 그의 목을 조릅니다. 그리고 미리 파악해둔 조용한 숲으로 가서 그를 완전히 발가벗긴 후 땅에 묻습니다. 그리고 아무도 그를 알아볼 수 없도록 그의 얼굴을 담요로 덮고 커다란 망치로 얼굴을 계속해서 가격합니다. 그의 옷가지들은 멀리 떨어진 장소에 따로 묶고 옷의 상표들은 따로 떼어서 강가에서 태워버렸습니다. 하케의 권총을 강에다 버리면 끝입니다. 이제 하케는 지상에서 영원히 사라져버렸습니다. 수천 명의 죄 없는 사람들을 괴롭힌 것에 대한 대가를 치른 것이죠. 라비크는 이 모든 과정을 숙련된 의사가 중요한 수술을 집도하듯이 정확하게 해치웁니다. 그리고 모든 것이 끝난 후 상상 속에서 10일의 표정이 편안해진 것을 보게 되는데요. 여기서 라비크는 깨닫게 됩니다. 그것은 별 볼 일 없는 나치의 하수인 한 명을 처치한다고 해서 뭐가 달라지겠어? 하는 그런 마음들이야말로 세상을 망치는 원인이라는 것이죠. 자, 이것은 레마르크의 다음 작품인 사랑할 때와 죽을 때의 주제이기도 한데 그것은 선한 세상을 지키기 위해서는 나 하나쯤이야 하는 마음을 버리고 모두가 크고 작은 악과 계속해서 싸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장면에서 라비크가 하케를 그렇게 집요하게 죽인 거죠. 자, 이제 때는 1939년 가을로 접어들고 있습니다. 전쟁이 곧 발발할 거라는 소식이 들려오고 있었고 피난을 준비하는 사람들과 입대를 준비하는 사람들로 모두가 분주한 상황입니다. 하지만 라비크는 더 이상 도망칠 곳이 없다고 느낍니다. 독일인인 자신의 입장에서는 어느 나라에 가더라도 의심을 받을 것이고 게다가 만약 위조 여권이라도 가지고 있다가는 빼도 박도 못하고 스파이로 몰릴 것입니다. 게다가 이제는 도망치는 것에도 너무 지쳐버린 거죠. 그래서 결국 프랑스 경찰에게 붙잡혀서 프랑스의 수용소에 갇히겠지만 그래도 그게 차라리 나을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던 중 다시 조항에게 급한 전화가 걸려옵니다. 한번 속았었죠. 조항은 도와달라고 말했지만 다시는 그녀의 거짓말에 속아 넘어갈 생각은 없었고요. 그래서 라비크가 조항의 말을 거짓말이라고 생각하는 동안 조항의 전화를 외면하는 사이에 골든타임이 지나갑니다. 이번에는 진짜였던 거죠. 자, 마지막 장면에서 두 사람은 프랑스어가 아니라 각자 자기 나라의 말로 대화를 나눕니다. 결국 생각해보면 지금까지 자기 나라 말도 쓰지 못하고 살아야 했던 거죠. 그렇지만 이제는 그럴 필요가 없어진 건데요. 자, 마지막 순간에서 조항이 이탈리아어로 얘기하면 라비크가 독일어로 대답하는 식인데 조항이 마지막에 건넨 세 마디는 이런 것이었습니다. 첫 번째, 우리도 들어본 얘기죠. 티 아모, 당신을 사랑해요 라는 뜻이고요. 그리고 미 아미, 나를 사랑했나요? 이런 뜻이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바키아미라고 말합니다. 키스해주세요 라는 뜻이죠. 이렇게 이 소설은 마무리됩니다. 개선문을 보면 유난히 파리 개선문에 관한 묘사가 자주 등장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제 입장에서는 이 책을 알게 된 지도 꽤 오래되었으니까 그동안 이 책에서 개선문의 의미가 도대체 뭘까 궁금했었는데요. 그런데 그런 것도 시간이 지나니까 어느 정도 알게 되는 것 같습니다. 자, 개선문은 파리 중심부에 그냥 서 있는 거죠.
수백 년 동안 개선문은 그 자리에 말없이 서서 사람들이 웃고 사랑하고 이별하고 죽고 그리고 다음 사람들이 나타나서 다시 똑같은 과정을 반복하는 것을 지켜보고 있었겠죠. 이것을 평소 레마르크의 신념과 연결해서 생각해보면 레마르크의 신념은 이런 거였습니다. 세상은 선과 악의 영원한 투쟁이고 선한 쪽에 서려는 사람들 또한 세상을 지키기 위한 투쟁을 계속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아무것도 달라지지 않는다고 해도 아무것도 달라지지 않았다는 말 자체가 사람들이 가만히 있었기 때문이 아니라 세상이 더 나빠지는 것을 막기 위해 투쟁했던 그런 결과물일지도 모른다는 것이 바로 라비크의 생각입니다. 그리고 독자들한테 얘기하는 거죠. 우리에게도 그것을 계속해서 이어갈 책임이 있다. 그리고 그것은 수백 년 동안 개선문이 우리의 모습을 지켜보고 있다. 이런 뜻이겠죠. 자, 이 소설을 보면 영화 미드나잇 인 파리 다들 보셨죠? 거기엔 가장 유명한 대사 있잖아요. 그게 생각이 나죠. 파리지앵들은 우산을 쓰지 않아요. 이런 대사가 나오죠. 이 소설을 읽다 보면 그 대사가 생각이 나고 왠지 레인코트를 입고 가을비를 맞으면서 걸어보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드는 것 같습니다. 모든 내용을 다 떠나서 독자로 하여금 레인코트를 입고 가을비를 맞으면서 걸어보고 싶다 라는 생각을 하게 해주는 것만으로도 저는 좋은 소설에 충분한 요건이 될 수 있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